계속합니다. 25강이죠. 25강은 103페이지에 빈출유형 공의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특례입니다. 1번 보시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처리인데 양가로 1번 일반 사업소득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은 소위 타소득 통산이 가능하죠. 순서가 자신의 이웃 사촌인 또 다른 사업소득인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근연기 2배 순으로 공제를 하고 있고요. 반가로 1번 이월결손금의 공제도 먼저 일반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한 다음에 향후 10년간 반가로 1번의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양가로 2번에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은 타소득 통산이 불가능한데요. 내용을 보면 타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향후 10년간 자신과 같은 소득인 부동산 임대업 안에서만 공제가 가능한데 2015년에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비교적 이제 좀 클린한, 그러니까 별 큰 투기 목적이 없다가 보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중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타소득 통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근데 꼭 표시를 보시면 우리 근연기 2배 순으로 공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자하고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무늬만 종합과세이므로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금융소득 중 2천만 원이 넘어가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이것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는 2차 세무회계 교재에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까지는 1차 수업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풀기 아마 힘드실 겁니다. 문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에 보면 소득세법상 결손금 공제 및 이월공제 여부라고 해서 일반 사업소득은 타소득 통산 가능하고 이월공제 가능하고 소급공제도 가능한데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은 타소득 통산 불가능하고 이월공제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급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을 보시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공제 순서인데요. 솔직히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결손금하고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올해 마이너스 난 것을 결손금, 작년이나 그 이전부터 마이너스가 쭉 해소되지 않고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는 것을 이월결손금이라고 부르죠. 자,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일단은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 먼저 해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소득의 작년 이전부터 쭉 넘어오는 이월결손금 해결하시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결손금 해결은 안 돼요. 타소득 통산이 안 되니까. 전부터 넘어와 있던 이월결손금만 누구하고 통산이 가능하다? 다른 애하고 통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4페이지 보면 3번 내용에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라고 돼 있죠.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주는 것은 납세자한테 그나마 조금 유리한 제도인데 보시다시피 양가로 1번에 추계신고나 추계결정 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추계는 언제나 페널티가 많잖아요. 이 추계를 해버리시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가 되고요. 내용을 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일 때는 이때도 결손금의 공제는 가능합니다. 이때 조심하세요. 추계신고,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거지 이때에도 결손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즉 올해 마이너스는 통산할 수 있는 거예요. 2월이 안 될 뿐이지. 그 다음에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우리 국기법에서 배우는 일반적으로 5년, 일반적으로 5년이란 소리예요. 5년이 아닌 것도 있죠. 근데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오래된 것은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4번 네모에 결손금 소급공제 이하 환급인데요. 요건이 일단은 중소기업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됩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와 전기의 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을 거라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급 신청을 했어야 하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 법인세에서 배우시는 일반적인 결손금 소급공제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있죠. 일단 소급공제가 뭔지 알죠? 마이너스가 났으면 앞으로 언젠가 플러스 났을 때 서로 빼주는 것을 이월공제라고 하고 마이너스 났으면 작년 거 세금 낸 걸 돌려받는 걸 소급공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결손금 처리 순서를 보시면 결손금을 먼저 단기에 다른 소득하고 통산하세요. 그 다음에 소급공제로 작년 걸 돌려받는 거예요. 국세청은 함부로 작년 걸 안 돌려준다고요.
그래도 미공제분이 있으면 전기에 한해, 즉 1년 전 것만 소급공제가 가능한데, 즉 사업소득 결손금을 단기 타소득 통산부터 하지 않고 작년에 낸 것부터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일단은 올해 거 타소득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작년도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에 보면 결손금 소급공제는, 그 소급공제 제도는 결손금 소급공제 단위가 법인별이냐 아니면 사업장별이냐, 이것만 차이가 나고 대부분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의 규정이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예의 다음의 경우 2015년 종합소득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2015년에 일반 사업소득 결손금이 마이너스 100이 있으니까 일단은 부동산 임대업과 통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금액하고 통산하시고, 연금소득금액은 10밖에 통산할 수가 없겠네요. 마이너스 100을 40, 50, 20이 있으니까요. 그 밑에 물론 30이 있지만, 자, 얘부터 일단 없애라고요. 1단계. 얘 없어지고 0, 0이고 10 남겠죠. 그리고 2단계 작년 거 보세요. 작년 거 60 있죠? 작년 거 60이 일로 타고 와서 또 통산하죠? 그러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죠? 그러면 여전히 얘는 마이너스 20이 남죠. 마이너스 20. 얘가 이제 2016년으로 가겠죠. 별수 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산수죠, 산수. 처음엔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마지막으로 얘가 여기서 타고 들어오는데요. 세 번째 단계로 얘가 타고 들어와서 얘는 통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자기 자신하고만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데 보다시피 0으로 끝났으니까 얘는 전액이 2016년으로 점프가 돼서 2016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야겠네요. 맞죠? 다음 페이지 답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 106페이지는 빈출유형 03이라고 해서 우리 공동사업 소득금의 계산 특례입니다. 이거 뭐 사업소득에 변형되는 문제가 한 번 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소득만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은 다시 막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그림으로 한번 접근을 하겠습니다. 공동사업 치킨집의 소득이 1억이 있는데 이거 배웠죠? 박씨하고 임씨, 박명수하고 임성종이 5대5로 출자했지만 손익분배 비율은 4대6. 원칙적인 손익분배는 4,000대 6,000으로 안분해하는데, 오른쪽 세로에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걸리면 우리 손익분배율 제일 높은 임성종 씨에게 100%를 몰빵해주는 제도가 바로 공동사업 합산과세죠. 꼭 표시 보시면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의 손익은 손익분배 비율로 안분해하지만 조세 회피 목적으로 박씨의 명의만 빌려서 박씨와 임씨가 공동사업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이 적발만 된다면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인 임씨에게 과세를 하는 특례가 공동사업 합산과세입니다. 실무에서 거의 안 걸리죠. 걸리면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1단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거기 박스 보시면 비록 개인이 2명, 3명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3명, 4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2명, 3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1명으로 보죠. 박스 보시면 개인별로 보지 않고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1거주자로 본다는 거. 2단계 보시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분배인데요. 2-1의 원칙 보면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고요. 2-2가 특례이자 2-2가 특례이자 저 빈출유형 03의 제목이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빈출유형 03의 제목을 보니까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저 공동사업만 하면 무조건 특례인 줄 알더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단계하고 2단계, 2-1까지는 특례가 아니고 2-2만 특례가 되는데 2-1을 보면 공동사업자인 동거가족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해서 과세, 즉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 걸린다면 최고의 손익분배 비율인 사람한테 서로 몰빵을 해준다. 이게 2-2의 특례죠. 3단계 보시면 공동사업자의 소득 신고 납부인데요. 분배된 소득금액을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에 더하여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합산, 종합소득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1번 보시면 1단계 계산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으로 보겠지만 공동사업장 자체에 과세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동그라미 2번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접대비 한도의 기초금액,
우리 보통 1200이냐 2400이냐 할 때 여기에다가 인원수 곱하는 거 절대 아니죠. 그냥 여기에다가 한 사람으로 보고 세금을 구하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주 2번에 2-1단계 유의사항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업무집행 공동사업자에게 경영참여 대가로 지급한 보수는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더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말로 듣는 것보다 계산을 푸는 게 낫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소득만이 아니라 결손금도 분배해 갈 수가 있죠. 자, 소득만이 아니라 결손금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결손금을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동사업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도 가져갈 수 있냐 이거예요. 가져와야죠. 마이너스라는 건 가슴 아프지만 마이너스를 가져가는 순간 조금 도움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 강사소득이 무려 1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근데 내가 박명수하고 치킨집 하다가 마이너스 1억이 났으면 나의 손익분배율인 60%인 6천만 원의 마이너스 가져와야 저의 강사소득인 10억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거 아닙니까? 결손금도 분배되는 거 맞아요. 다시 읽어요. 소득만이 아니라 결손금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분배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분배된 결손금을 각자의 자신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요. 가로 열고 이월결손금이 분배되지 않고 공동사업장 단위로 그대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분배해서 마이너스도 다 찢어버린다 소리입니다. 내년으로 그대로 마이너스가 넘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단 출자 공동사업자에 분배된 소득은 배당소득이므로 결손금 공제제도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박명수가 출자 공동사업자고 임성종이 업무집행 공동사업자라면 박명수는 배당소득이고 임성종은 사업소득이니까요. 혹시나 이 배당소득으로 될 때도 마이너스가 나면 이 마이너스도 서로 분배되냐 이건데 그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다시 보시겠지만 출자 공동사업자에 분배된 소득은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소득은 결손금 제도가 없습니다. 3번 실제 분배된 소득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따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7페이지 보면 주 3번에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2-2의 특례를 의미하는 건데 의의부터 보시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 가로 열고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제도죠. 이게 바로 2-2의 특례죠. 여기서 꽃표시 내려가시면 일정한 사유가 뭔지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1차 수업 목적으로 이 조세피 목적이 뭔지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읽어보세요. 다시 표로 올라가면 양가로 2번 특수관계인인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장난치다 걸리시면 안 되겠고요. 3번 보면 합산 대상 소득이라고 해서 사업소득만 대상이니까 가로 열고 공동사업장의 이자, 배당소득 등은 원래의 손익분배비율대로 알아서 안분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에 과연 이렇게 이름만 불려뒀다 걸린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올인해서 몰빵을 해줘야 하느냐. 1번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 이게 가장 쉽죠. 2번 혹시나 손익분배비율이 5대5로 같으면 이 지금 배우신 공동사업 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이 1등이 되시는 거고요. 3번에 공동사업 소득 이외의 종합소득도 같다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죠. 어떻게 공동사업장 이외의 종합소득이 같겠어요? 아니면 둘 다 없으면 말이 되는데 없으면 말이 되는데 이럴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자고요. 4번은 더 장난치는 거죠. 직전 과세기간이나 종합소득까지도 같대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 사람이 신고하면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몰빵을 해주겠습니다. 주 4번으로 내려오는 공동사업 기타 규정에 양가로 1번 원천징수 세액의 배분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에 따라서 알아서 안분하시고 양가로 2번의 가산세 배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반가로 1번 보시면 공동사업장과 관련 있는 가산세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장에서 증빙을 잘못 썼다거나 이런 가산세인데요. 이것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근데 무기장 가산세, 기장하지 않은 것은 그냥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반가로 2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가산세인데 주로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예요. 자, 뭔 소리냐? 아까 왜 이 치킨집에서 지금 소득이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증빙을 잘 못 받았다거나 치킨집 운영과 관련된 가산세가 있으면 이것도 4대6으로 나누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1억을 이미 4대6으로 나눠가지고 박명수가 4천 가져가기로 하고 제가 6천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제 그 찢어간 다음 단계에 임성종이나 박명수가 이 소득세를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신고 관련 가산세잖아요. 이런 건 공동사업장으로 합산하시면 안 되고 찢어간 다음 단계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못한 놈이 스스로 자기 걸 부담하면 되니까 얘네들은 찢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공동사업장 관련 없는 가산세라고 해서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인데 예를 들어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것은 배분하지 않고 알아서 거주자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의 납세 의무죠. 원칙은 거주자별 납세 의무이기 때문에 연대납세 의무라는 게 없는데 지금 배운 2-2인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에는 자신의 약정된 손익분배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을 한도로 해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6천만 원을 배분받아왔고요. 6천만 원에 대해서 얼마인가를 세금,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을 내야 한다고 쳐요. 박면수는 4천만 원을 받아갔으니까 자기가 받아갔던 4천만 원을 한도로 제가 안 내는 3천만 원의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양가로 4번의 경영참여자에게 지급한 보수죠. 내용을 보시면 해당 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는데 단 그 보수를 비용 처리했으면 대표자 급여가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가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기장 의무와 사업자 등록인데요.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기장 의무 규정을 적용하며 사업자 등록도 공동사업장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결정이죠.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 경정은 대표 공동사업자 둘 중에 한 명을 찍는 거죠. 대표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수행을 합니다. 특히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제 이때는 관할세무서가 아니라 그 지방국세청장까지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6명밖에 없죠. 지방국세청장에 나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에 우리 공동사업장 조세표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공동사업자별 종합소득 금액을 이제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지 얘가 나와 있는데 어차피 우린 뒤에서 문제를 풀 테니까요. 이 얘는 시간 있는 분만 보시면 되고요. 시간 없으면 지금 여기서 보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소위 빅3 특례고 지금부터 109페이지는 기타의 특례를 배우는데요. 첫 번째 채권이자 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타 소득금액 특례까지 해서 나머지 2개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은 특례인데요. 과거에 얘네들도 사이좋게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2개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09페이지 그림부터 볼게요. 이게 2015년이에요. 6월 30일자. 책에 7월 1일자라고 나와있나요? 6월 30일자 맞죠? 여기까지는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죠?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아요. 이게 이제 매도 쪽이 되고요. 이게 매수 쪽이 되죠. 맞죠? 갑이 을한테 6월 30일날 채권을 양도했는데 양도 대가를 받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100억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 이자율이 8%라고 쳐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8억이 나오는데 안타깝게 갑은 6월 30일자로 해버렸으니까 결국은 갑은 6개월짜리인 4억에 대해서만 이자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가 100억에다가 4억을 더 주고 받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 전혀 아니죠? 원래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8%인 8억을 받는데 안타깝게 갑은 6월 30일까지만 가지고 있다가 팔았으니까 100억만 받을 게 아니라 6월 30일까지 이자는 받고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여기 바로 채권에 대한 이자 4억을 주고받을 때
누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냐 이거예요. 이자를 주고받으면 원천징수 해야 하니까. 자, 일단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의미 보시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개인 6개월, 보유한 개인에게 그 보유기간에 이자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읽어보면 채권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서 약정된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서 산정하는데요. 박스 보시면 저는 지금 월할 계산했잖아요. 100억의 8%에 12개월분의 6개월. 박스 보시면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보유기간 일수. 그러니까 원래는 일할 계산하는 소리입니다. 자, 곱표시 1번 표면 이자율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하죠. 왜 우리가 이자 소득 시작할 때 할인된 것도 이자에 보라고 했으니까 할인율은 가산하는 거예요. 할증률은 차감하시고. 근데 그때도 이자에서도 얘기한 것지만 공개시장 즉 국공채는 별도의 할인율, 할증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곱표시 보시면 매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우리 실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지금 배우시는 특례죠. 자, 편의상 이 사람을 A라고 할까요? 매도자 A, 매수자 B. 자, 첫 번째는 얘도 개인인 경우가 첫 번째 경우의 수. 자, 지금까지 말한 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신다고요? 우리는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이니까 이런 걸 이해하겠지. 근데 일반 자연인인 개인들은 이게 뭔 소리야? 보유기간 6개월 동안 이자를 주고받으라고? 뭐 거기에 원천징수를 하라고? 못 알아들어요. 즉 양쪽 다 개인이 있으면 원천징수를 안 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거기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무도 안 돼 있죠? 이게 첫 번째 특례. 이해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얘가 개인이고 얘가 법인이에요. 아시죠? 원래 원천징수는 돈 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원래 세금은 돈 버는 사람이 내요? 주는 사람이 내요? 원래 돈 버는 사람이 내는데 원천징수는 돈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자, 얘는 특례인가요? 특례 아닌가요? 얘는 특례 아니죠? 당연한 거라고요. 자, 이번에는 법인 대 개인이죠. 자, 얘가 법인이에요.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 또 무지한 개인이 매수자네요. 원래는 이쪽이 항상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니까요. 돈 주는 사람이. 근데 무지한 개인이 여기 끼어 있으니까 특이하지만 매도한 사람이 지 돈에서 일부를 원천징수합니다. 이게 바로 또 하나의 특례죠. 이것도 특례고요. 아무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도. 마지막으로 이쪽에 법인 A하고 이쪽에 법인 B가 있습니다. 원래는 매수자 쪽에서 해야 하니까 얘가 원천징수 해야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얘랑 똑같이 하자. 우리 매도자의 법인이 있으면 법인 네가 네 거를 알아서 원천징수 해라는 게 또 하나의 특례죠. 자, 정리합니다. 원래 채권을 주고받으면 보유기간에 대해서 이자를 주고받게 되어 있는데요. 둘 다 개인이면 둘 다 무지하니까 아무도 원천징수 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특례. 두 번째는 개인 법인이면 얘가 원래 하는 거 맞으니까 특례 아니고요. 법인 개인이면 원래 이쪽이 해야 하는데 얘 무지하니까 매도법인이 스스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면 얘가 해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저쪽에 매도 쪽에 법인이 껴있으면 언제나 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례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의 2번 내문은 기타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입니다. 첫 번째 상속 소득금액 구분 계산 특례인데 요거는 제가 우리 소득세 개강할 때 얘기한 것 같네요. 내용을 보면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됨. 왜 제가 6월 달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득이 나한테 상속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만약에 사업하시던 분이라면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도 나한테 내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된다고 했죠. 근데 이때 나도 만약에 사업자라면 아버지한테서 6월 29일까지 상속된 거하고 내 본연의 사업은 당연히 구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동그라미 1번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화살표 보시면 이런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를 계산하는 특례에 있다고 그랬고요.
2번 보면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연금 타고 있는데 남편이 사망했어요. 근데 그 배우자가 한 번의 연금의 수령 없이 계속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받는다면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소득금액은 상속인 아내의 소득금액으로 봐서 이제 소득세를 아내가 계속 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만약에 남편이 죽었는데 그 연금이 상속되는 상품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받게 되는데요. 이거를 한 번에 받아버리면 바로 과세가 되고, 그게 아니라 연금에 수령하지 않고 이 아내도 나눠서 차분히 받으면 이거는 별 수 없이 이제 아내가 받았던 소득으로 보고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봐서 상속인이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피상속인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양가로 이번에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소득금의 계산 특례인데요. 두 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이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 중도 해지해버렸네요. 로 인하여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이자 소득이 감액이 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참 뭐 흔치 않은 사례인데, 그러니까 특례가 있고, 특례 중에서도 마지막 기타의 특례겠죠. 흔치 않은 사례니까. 우리 어머니가 2015년 1월 1일자로 1월 1일은 은행이 문을 안 여는구나. 1월 2일자로 은행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만기 예금을 가입을 했어요. 3년 후에 만기고요. 3년 동안 매년 100씩 이자가 나와요. 100씩. 근데 그 은행 직원이 3년 동안은 이 원금을 유지해 주셔야 하는데 그 안에 원금을 찾아가 버리시면 이자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엄포를 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을 거역하고 11월 30일 날 안타깝게 한 달을 앞두고 큰 문제가 생겨서 중도 해지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100씩은커녕 20원씩밖에 안 된대요, 이자가. 이거 어떡하죠? 올해는 괜찮네. 올해는 아직도 신고 안 했으니까. 근데 지난 2년 동안은 벌써 80원에 대해서나 신고를 더 했고요. 80원에 대해서나 신고를 더 했어요. 이거 어떡하죠? 내가 뭐 중도 해지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 방법, 지난 2년 동안 많이 낸 80원 곱하기 세율. 그 80원 곱하기 세율만큼을 이번에 돌려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 국세청에 돌려받기가 민망하세요? 그럼 어머니가 올해 이거 말고 또 다른 은행 이자가 예를 들어서 500이 더 있다면 두 개를 여기서 빼버리면 돼요. 올해 거에서 빼주세요. 160으로. 그러면 올해 거는 340만 남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FM대로 과거에 돌아가서 돌려받는 방법. 두 번째는 에라 모르겠다. 올해 다른 이자 같은 거 있으면 이 160 더 낸 것을 여기서 빼버리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에 포함된 또 다른 이자소득에서 그만큼 차감하는 방법. 왜냐하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려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차라리 우리 올해 거에서 차감해줘라. 두 번째, 감액된 이자소득을, 즉 저기 80원만큼 곱하기 세율 곱해서 감액된 이자소득을 신고한 과세기간에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 감수된 세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111페이지 2번 문제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소득세법상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CTA 09년 기출문제네요. 자, 1번, 결손금이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빚이 기장한 장부에 의해서 당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 속하는 총수익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형적인 정의네요, 정의. 2번, 부동산 임대업, 이제 주거용 건물 임대는 제외죠. 의 결손금은 당해연도에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죠. 얘는 통산이 안 되니까 얘가 너무 쉽게 틀렸네요. 3번,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09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먼저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이월결손금 제도로 빼주면 되겠다. 맞는 소리고요. 4번,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당해연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부동산 임대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순으로 근연기 이배로 빼줘라. 맞는 설명. 5번 법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2월 교수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전년 거 직전 과세기간에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해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중소기업만 1년 전 것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설명이겠네요.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풉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의 계산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출자공동사업자 포함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공동사업장별로 일단 소득금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보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 특수관계가 아님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 손익분배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장별로 분배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 3번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문제가 있구만.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라는 소리고요. 4번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아니죠. 공동사업장별로 사업자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을 1인으로 봐서 일단 한도 계산하고 다 숫자가 끝나면 나중에 안분만 해가시면 되니까 4번 자체가 전혀 잘못된 접근입니다. 5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장별로 분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맞는 설명이겠네요. 4번을 보면 거주자 갑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다음의 동거가족 및 친구와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고 있는 바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1차 목적으로는 얘가 조세 회피 목적인지 아닌지를 줘버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자고요. 2015년 사업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갑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이 문제는 공동사업 합산과세를 그냥 껍데기로 한 이 문제는 결국은 사업소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말만 공동사업 합산과세지 이런 문제는 대부분 사업소득의 복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양가로 1번에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 준 것도 보면 딱 사업소득에 그런 꼴을 하고 있죠. $2,000,000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공동사업자 간 약정된 손익분배율은 갑, 배우자, 갑의 삼촌, 조카, 친구니까 친구는 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 배우자, 삼촌, 조카까지 하니까 제일 끝에 곱하기 90%를 몰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 가점에 이자 수익이 들어가 있어요. 이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차량 처분이익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대표자 급여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대손금은 안 돼요. 사업 관련성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벌금 왜 이러세요. 안 돼요. 잘못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범위액은 150만원인데 아직은 한도 미달이니까 세무조정 없고요. 지급수선비가 500만원인데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로서 정상적이면 300이 할 수 있는데 나쁜 놈들이네요. 200만큼 부당행위네요. 그 다음에 소득세가 또 200이에요. 결론적으로 싹 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850만원 나옵니다. 그거에 90%까지 가져오면 되니까 정답은 2,565만원. 사소득만 물어봤으니까 2,565만원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소득세법상 소득금의 계산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 기간별로 맞네요. 거주자에게 기속되는 이자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이자 소득으로 보아서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맞는 설명이네요. 2번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해서 계산해라. 이것도 맞는 특례였죠. 3번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 내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몰아버리겠다. 맞는 설명. 4번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연기 2배가 돼야 하는데 2배 기니까요. 이게 너무 쉽게 틀렸다. 그쵸? 5번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후 예금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 금액이 감액된 경우라면 그 중도 해지일, 즉 올해네요. 올해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에 혹시 다른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포함된 이자소득 금액에서 감액된 이자로 뺄 수도 있다. 아니면 과거로 FMD로 돌아가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14페이지 7번 문제.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 기타, 출자공동사 배당, 그리고 양도까지만 부당행위 적용된다.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출자공동사업자 포함해서 있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해라.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아까 어디서 본 문장이네. 기출문제 또 나왔네요. 똑같은 문장. 3번 주된 공동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이 주된 공동사업자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에 있는 그의 손익분배비율, 맞죠? 이것도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하고 연대납세 의무까지 있네요. 4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이자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에 따라서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선택할 수 있죠. 제외하는 게 아니라. 5번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중소기업은 환급 신청 가능하죠.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종합소득세 계산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본 문제네요. 옳은 것. 자, 1번 총 연금액이 1,500만 원인 경우 납세 의무자의 선택 틀렸네요. 1,200까지만 가능하니까요. 2번 거주자가 받은 뇌물이나 이런 것들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된다? 아니죠. 무조건 얘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B죠. B. 기타소득 중에서. 3번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기연 뭐밖에 꼬여있네요. 근연기인데. 4번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 시 종합소득 공제 중에서 특별세액공제로서 의료비, 교육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한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성실사업자는 이들 공제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 이 중에 되는 것이 있고요, 안 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부금 공제 정도만 가능하니까 이 모든 거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겠습니다. 결국은 5번이 맞는 설명인데요.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거나 추계신고를 하면 그때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갑의 2015년 귀속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를 물어본 CTA 2013년 비교적 최근 기출문제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결손금이 끼어있는 문제일 텐데요. 우리
문제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의 2015년 귀속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마이너스는 결승금을 의미한다고 돼 있죠. 2배 부동산 임대업 그 외에 그 다음에 근연기죠. 2배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사업 근연기까지 해서 우리 소득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네요. 20357 중에서 하면 7,600인가 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부터 7-25 얘가 문제구나. 835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2015년 귀속소득은 모두 종합과세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기본세를 적용받는 이자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결승금과 이월결승금에 제한 없이 그냥 공제하는 걸로 하겠대요. 얘들도 요건만 만족되면 2천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우리 C 더하기 D가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 즉 여기서는 30만 원만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5,570만 원을 다 할 수 있네요. 원래 C 더하기 D에 2천만 원을 구성할 때 이자, 그로서 만드는 거, 그로서 되는 걸로 순서대로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밑으로 이자에 깔리고 그 위에 배당이 깔릴 거라고요. 자, 어디 보자. 양가로 3번. 갑의 2014년 귀속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금액이 900만 원하고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일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1,300이 있대요. 나 그지니 그지? 계속 마이너스가 넘어오고 있네요. 900만 원하고 1,300만 원. 나 그지예요. 그지 거의. 계속 마이너스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14년께 넘어온다는 소리고요. 얘는 15년께 넘어온다는 뜻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야, 너부터 나와라. 너 얘랑 둘이 해서 없애라. 근연기 뭐야? 더해봐야 1600밖에 안 되잖아요. 너는 여전히 200이 남아있구나. 너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서 얘 사라지고 얘에서 17 빼니까 5, 4만 남고 너 드디어 장렬히 전사했다. 어려운 말 아니죠? 200 없애려면 여기서 30, 여기서 170이니까 결국은 5, 4만 남고 다 장렬히 전사했죠. 너 이제 와라. 너. 두 번째, 기타 사업 와가지고 너는 통산할 수 있는데 친구들 다 끝났으니까 위로만 올라가라. 얘가 4,100이고 얘는 결론적으로 사라집니다. 야, 너 미안하다. 부동산 임대업자야. 너 3단계로 오는 건데 너 늦었다. 와봐야 네 친구 죽었다. 이제는 너는 2016년으로 점프해라.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귀속 배당소득 금액 물어봤으니까 얘가 4,100만 원만 남아있네요. 지금 제가 푼 거 어렵지 않죠? 어렵다기보다는 처음 보시면 좀 생소하겠죠? 결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순서만 1단계 올해의 사업소득의 결손금, 2단계 전기 이전의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3단계 전기 이전의 부동산 임대업의 이월결손금 이것만 하시면 문제가 풀리겠네요. 자, 13번 문제 봅니다. 13번 문제.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CTA 2013년 기출문제입니다. 1번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해라.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 그게 없으면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라. 맞는 설명. 3번 공동사업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로서 당해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면 출자 공동사업자다. 뒷부분은 맞았는데 앞부분이 틀렸죠.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하면 안 돼요.
4번 공동사업자에게 출자공동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의 손익분배율에 해당하면 이건 배당소득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만 된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을 보겠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4번 문제, CTA 2013년 기출문제. 거주자의 소득금의 계산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와 연금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적용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구분해라. 다 나온 설명이고요.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의 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그냥 상속으로 꾸준히 승계해준다면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서 소득세를 계산하겠다. 4번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 이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일단은 경정 청구하면 쉬운데요. 경정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중도 해질이 속하는, 즉 올해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급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아까 나왔던 문장 또 한 번 정확히 출제가 됐고요. 14번 문제 보시면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에 이월교수금이 확인된다면 이건 시간이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라고 문제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15절까지 마치고요. 우리 이제 6절이죠. 6절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인데 과거에 가장 중요했던 토픽인데 요새는 7절로 좀 많이 그 자리를 뺏겨버렸네요. 그래도 잠시만 쉬었다가 6절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